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웹캠 앞에 앉아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직접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고 PPT를 출력해서 아니면 PPT를 화면상의 캡처로 수업을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뭐 PPT와 간간히 저의 글씨를 쓰는 손 모양만 보이곤 했습니다. 네.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요. 다시 지금 제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동안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어색해지네요. 그래서 지금 몇 번 다시 하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 30 일부터 5월 5 일까지 뭐 중간중간 연휴가 있고, 또 5월 뭐 날씨도 좋은 데다가 어떤 뭐 그동안에 이렇게 꽉 묶여 있던 것이 연휴와 함께 어떤 휴가 분위기였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다시 잠잠해지고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갔긴 했는데, 연휴 끝에 그저께부터인가요? 또 이태원인가 어디에서부터 코로나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고, 그나마 13 일부터 고3부터 개학을 등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시 일주일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은 아무래도 뭐 중고등학교를 따라서 그러니까 개학이냐 아니냐, 아니면 학교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정해질 텐데, 이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었구나, 하루에, 아니면 그냥 현실의 평범한 일이 되었구나라고 여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비더마이어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청년 독일파이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시적 사실주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지금 반 이상을 지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청년 독일파하고 시적 사실주의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기말고사도 한 4주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은 시험 범위를 이제 정하고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빨리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지, 여러분들도 그에 따른 준비, 뭐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것이 이 시대화문학 한 과목뿐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번 주 이 강의 녹화를 하면은 고민을 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시험에 한 학기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다 배운 것을 다 범위에 넣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봅니다. 제가 학생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반절을 잘라서 딱 한다라기보다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배운 것의 반 정도 분량을 시험 범위로 정하고, 또 문제 출제 방식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낼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먼저 청년 독일파에 대해서 할 텐데, 제가 올려놓은 PPT를 출력하면 이렇게 될 것 같으네요. 청년 독일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한번 강의를 하고, 녹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을 초과하면은 파일 용량이 커져서 편집하고 업로딩 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끊고 또 다시 녹화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독일파, 참 조금 색다른 이름인데요. 독일어로는 융게스 도이칠란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어, 뒤에 나오겠지만 특별하게 누가 붙인 게 아니라 한 어떤 사람의 작품에서 나온 말을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830년부터 1850년도까지 약 20년에 걸친 그런 작품을 청년 독일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독일파 청년 융예스 도이칠란트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살펴보니까요. 루돌프 위엔바크라는 사람이 에스테티시에 펠트주게, 즉 미학적 원정, 원리 나감이라는 서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대 청년 독일에 나는 이 글을 바치노라. 늙은 독일이 아니라. Die junges Deutschland widme ich dieses Reden nicht dem Alten. 그래서 이 junges Deutschland라는 말을 그 성격에 맞는 몇 명의 작가에 붙인 것이 청년 독일파의 의뢰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 청년 독일파에 속하는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아요.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독일의 낙후된 사회 정치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했던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점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문학도 사회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19세기 말 청년 독일파 이후부터 계속 그런 역할론이 가중되어 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문학에 뭐 순수한 문학이 있고 적극적인 문학 또는 참여 문학이 있다. 그러니까 문학은 그냥 순수하게 문학의 하나의 예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사회문학 또는 참여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앙가주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독일에서는 청년 독일파에서부터 시작됐다, 비롯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학의 역할로서 현실 참여를 강조한 것. 문학이 어떻게 현실을 떠나서 저 산속에 아니면 무슨 한 점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문학은 사회의 변화, 개혁을 위한 지식의 전달과 계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시대 때의 문학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의 것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은 어떤 전체적인 지배체제, 이데올로기로서 있다라면은 이때 청년 독일파들의 그 주장한 것은 소수를 대변하는 그런 문학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아니면 열악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문학, 또는 어떤 부당한 지배 논리에 저항하는 그런 문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융에스 도이칠란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문학의 세계 장르인 시, 소설, 드라마 이런 형식보다는 신문에 칼럼을 쓰거나 기고를 하거나 어떤 호소문을 쓰거나 또는 전단, 비라라고도 하는 것, 블록블레터 이런 것, 또는 어떤 외지, 타지를 갔다 와서 보고 느낀 것을 보고 형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편지 형식들로 쓴 것이 많다가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중에 저는 책에는 몇 사람이 있는데 하이니히 하이네하고 게오르크 뷰히너에 대해서 두 사람만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니히 하이네라는 시인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문학 또는 시인으로서 뭐 청년 독일파라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던 시절이고요. 뭐 시인으로서 문학가로서가 아니라 중학교 시절에 음악 교과서 안에서 보니까 어떤 노래 작사해놓고 하이니히 하이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하나가 들장미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로렐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독일의 하이네라는 사람의 작사한 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구나 하는 정도. 나중에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근데 나중에 대학을 와서 또 그 뒤에 더 공부를 하면서 하이네라는 시인이 그때 어린 시절에 불렀던 감미로운 그 독일의 리트, 그러니까 노래처럼 낭만적이고 감미롭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 시인이 아니라 굉장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시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청년 독일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라는 사람을 알게 됨으로써 상당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97년에 태어나서 1856년도, 그러니까 19세기의 반을 살다 간 사람인데요. 지금 노트라인라인 웨스트팔렌주 주도가 듀셀도르프이죠. 그 듀셀도르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797년이니까 1997년이 하인의 탄생 20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물론 듀셀도르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이라 듀셀도르프를 가봤고, 또 하이네가 태어난 생가도 가보고, 또 지금 듀셀도르프 대학을 그 별칭을 하이니히 하이네 우니베르시테트라고 하죠. 그런 유래 때문에 붙여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네는 독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사람이 아니었고 독일어가 모국어였기 때문에 독일어로 쓴 글을 남겨놓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대인 출신의 작가들, 많은 과학자들이 나오는데, 하이네는 그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이네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런 독일 작가에 오르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독일어로 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이네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중에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삶의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개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유대교를 버리고 나는 이제 유대인이지만은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다. 워낙 차별과 멸시가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이네의 부친이 그런 개종을 했던 사람이고, 그 개종을 함으로써 기독교 사회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던 그런 가정에 태어났던 사람이 하이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적으로 이렇게 형편이 가난하지 않았으니까 본 괴팅겐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파리의 특파원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1830년대니까요. 파리는 이미 굉장히 격변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곳인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그래서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이 프랑스의 파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알게마이네 차이퉁 특파원으로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 시스템인 독일을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쓰게 되고,
빅터 위거나 발자크,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민주주의를 떠나서 때로는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이런 체제를 알게 되고, 결국은 하이네는 독일로 돌아오지 못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을 하고, 나중에 10년간은 거의 병상에 누워있다가 병을 앓다가 1856년도에 사망을 하고 프랑스의 몽마르트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하르츠기행, 또 노래의 책, 독일 겨울 동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일 겨울 동화라는 것이 독일의 겨울의 동화이다. 느낌상으로 겨울과 동화라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르헨적이다. 동화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떠나 있고 그것이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이 얼마나 얼어붙은 땅에 동화 같은 꿈을 꾸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네는 독일어로 글을 쓴 사람이지만은 많은 세월을 파리에서 생활을 했고 파리에서 쓸쓸히 죽었고, 또 시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또 신분상 그런 형편에 있었고, 그러다가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1945년 이후에서야 하이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은 하이네라는 작가는 있었지만 하이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아니면 불렀던 하이네가 쓴 시에 노래를 붙였던 로렐라이나 아니면 들장미 같은 그런 낭만적인 시인으로만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 하이네의 디 로렐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한 독일 민요 가요인데요. 라인강의 한 중부 라인강이죠. 거기에 로렐라의 바위가 절벽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을 이렇게 시로 만든 겁니다. 뭐 인어공주 같은 그런 전설과 비슷해요. 그래서 Ich weiß nicht, was soll es bedeuten, dass ich so traurig bin. Ein Märchen aus alten Zeiten, das kommt mir nicht aus dem Sinn. 그것이 내가 왜 이렇게 슬퍼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동화 하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시작하는 노래가 바로 로렐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것들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하이네 초기에 낭만적인 어떤 감성을 노래한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시는 바로 하이네의 진면모를 보여준 시가 있는데요. 그것이 슐레지셴 웨버, 슐레지안 지방의 직조공들, 그러니까 배 짜는 사람들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가 1824년에 쓰여졌다면 이것은 1844년에 쓴 건데요. 슐레지안 지방의 그 수공업으로 배를 짜는 사람들이 산업화 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동력으로 착취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그런 계층의 울분, 원한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은 시가 바로 이 슐레지안의 직조공들인데요. 굉장히 거친 언어로 굉장히 구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독일파의 특징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디 슐레지셴 웨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울분에 찬 직조공들이 모순된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퍼붓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인데요. 그 분노가 배틀 앞에 앉아서 찰커닥 그 실을 천을 짜면서
그 한 겹, 한 올 한 올 거기에 내가 이 분노를 함께 넣어서 짜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짠 천을 너희들의 수의,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입히는 옷 있잖아요. 수의를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섭기도 하고 전율이 돋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는 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지배자, 퀘니히, 왕, 또 하나는 조국,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겹의 분노로 천을 짜서 그것을 너희들의 수위를 만들어주겠다. 이 시를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계급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저럴 정도의 분노가 표출될까를 알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은 실레지안 지방에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하이네가 시를 쓴 겁니다. 그 실레지안 지방에 그 하이네 이전에 이런 그러니까 직조공들의 봉기,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곳의 지배자에 의해서 무참히 총으로 진압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겠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을 토대로 바로 하이네가 슐레지엔의 직조공이라는 시를 썼다. 이건 역시도 그 청년 독일파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말하는 참여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경향을 보인 하이네에 대한 그 인정이나 그것에 대한 수용은 방향이 극명하게 갈라지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이네를 싫어할 것이고, 뭐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하이네는 하나의 우상이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19세기 말에 독일이 이렇게 번성했다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독일이 분단되고 하는 과정에서 하이네는 사회주의 계열에 있는 지식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하나의 시인이었고, 그것이 동독 시절에는 하이네는 동독 시절의 대표적인 작가로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런 작가였고, 그렇지 않은 반대 지정에서는 하이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극명하게 하이네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이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의 순수한 문학과 사회 또는 시대와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하이네를 평가하면 하이네는 그때 당시에 남들보다 더 한 발 빠르게 문학의 시대적 참여 또는 시대적 사명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하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베를린에 가면요, 운터덴 린덴 그 큰 베를린 중앙 길가에 베를린 대학, 즉 훔볼트 대학 본관이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 훔볼트 대학 본관이 이쪽에 있으면 그 길 건너편이 법과대학입니다. 법대 건물인데요. 그 법대 앞에 커다란 광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터, 돌을 박아서 만든 광장인데요. 거기에서 1933년 5월 달에 나치가 히틀러가 집권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반독일적인, 비독일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뿌리를 뽑아 버려야 된다. 다 소멸시켜야, 말살시켜야 된다 해가지고요.
나치를 추정하는 대학 교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반나치즘인 서적을 모아서 다 불살른 사건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독일판 분석행위였었는데요. 바로 그 사건이 이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이니히 하이네의 책도 많이 있었겠죠. 유대인인데다가 공산주의를 또는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했던 작가니까요. 특히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뭐 뉴른베르크 해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광장 그 자리에 땅바닥에, 돌바닥 위에 박혀 있는 기념판입니다, 이게. 그날을 사람들이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오른쪽에 읽어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In der Mitte dieses Platzes verbrannten am 10. Mai 1933 nationalsozialistische Studenten die Werke hunderter freier Schriftsteller. 그러니까 이 광장의 한 가운데에서 1933년 5월 10일 민족 사회주의의 대학생들이 수백의 자유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서 불태웠다. 작가, 또 퍼블리치스텐, 출판사, 필로소펜, 철학가, 그리고 비센샤프틀러, 학자들의 책을 불살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오른편에 보면요. 세 줄의 문장을 또 이렇게 인용해 놓았습니다. 글씨를 제가 읽어볼게요. Das war ein Vorspiel, nur. 그것은 전조, 전에 나타나는, 앞에서 하는 그런 전조에 불과했다. Dort wo man Bücher verbrennt, 책을 태우는, 사람들이 책을 태우는 바로 그곳에서 verbrennt만 am Ende auch Menschen. 인간들은 결국에는 인간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하이니히 하이네가 한 말입니다. 하이니히 하이네는 아까 얘기했지만 1897년도가 태어나서 1856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런데 하이네 이런 역사상에서 책을 태우는 사건들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적지 않게 일어났는데 하이니히 하이네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말이 사람들이 책을 태우는 그곳에서는 언젠가는 인간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자적인 말을 했는데 결국 나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1933년도 베를린 광장,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 법대학 광장에서 책을 태웠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1939년 40년대 무엇을 태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백만의 인간,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또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인간을 태우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섬뜩하다 이러한 생각. 결국은 이 책이라는 것은 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학문 연구, 자유로운 생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억압되는 곳에서는 결국 인간 자체도 말살당한다 라는 경고를 하이네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이네를 하는데 근 20분이 걸렸는데요. 하이네의 어떤 작품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하이네가 독일 문학사에서 또 그가 살았던 시대와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무엇을 추구했다는 사람인가, 지금에 와서 하이네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하이니히 하이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와는 비슷한
노선을 걸었지만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랐던 또 다른 한 사람, 게오르크 뮤히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